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종양내과 강은주입니다. 암 환자의 항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교수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종양내과에서 암 환자의 항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오늘은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약인데요. 면역 항암제라는 거는 어떤 약일까요? 면역 항암제는 그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몸의 면역을 끌어올려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항암제입니다. 면역 항암제 자체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고요. 잠자고 있던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끌어올려서 그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만들어주는 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몸의 면역을 끌어올려준다는 약들은 되게 많은데 항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기전으로 작동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본래 우리 몸에서는 내 것이 아닌 외부 물질, 이를테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 물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비정상 세포가 생기는 경우 이를 적군으로 인식하고 면역 체계가 작동해서 그것을 없애버리도록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암세포 역시 비정상적인 세포이므로 원래대로라면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에게 달려들어서 암세포를 없애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암세포는 증식 과정에서 이러한 면역 세포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백질을 발현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런 단백질들 중에 발견된 단백질이 있는데 면역 회피 단백질 가장 대표적인 것이 PD-L1이라는 단백질입니다. 면역 세포는 세포 표면에 면역 관문 단백질이라는 것을 발현을 하는데요. 이런 레이더 같은 것들이 있어서 다른 세포 표면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인식해서 이게 과연 적군인지 아니면 아군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면역 관문 단백질이 면역 회피 단백질을 인식하면 이것은 적군이 아니고 아군이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건데요. 면역세포 표면에 있는 PD-1이라는 단백질이 암세포의 표면에 발현한 PD-L1이라는 단백질을 딱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구나, 적군이 아니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표면에 다른 것들을 이제 발현을 해가지고 저희 면역세포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적군이 우리 군의 군복을 입고 이 면역세포의 눈을 가려버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면역 관문 단백질과 면역 회피 단백질이 결합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정상적으로 적군으로 인식해서 원래 했어야 할 공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옛날에 면역 치료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면역 치료랑 면역 항암 치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단어들이 좀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고 저희 진료실에서 설명드릴 때도 조금 이렇게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면역 치료는 시도가 많이 되어 왔는데 오히려 비특이적인 면역 반응들로 부작용들이 많아서 실제로 임상 현장에 치료로 도입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매스컴이나 광고에서 보이는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여러 음식이나 건강식품 역시 면역 항암제와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면역 항암제는 면역 세포나 암세포에 발현을 했던 면역 관문 단백질, 면역 회피 단백질 이거를 특별히 인식을 해서 그거의 결합을 억제해주는 약제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저희 전 시간에 얘기했던 표적 항암제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면역 항암제가 이제 출현해서 진료 현장에서 쓰인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어떤 약제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암세포가 발현한 면역 회피 단백질인 PD-L1과 면역세포의 레이더인 면역 관문 단백질 PD-1 이것의 결합을 억제하는 약제들이 가장 먼저 개발되고 도입이 되었는데요. 암세포가 발현한 PD-L1을 억제하는 약제로 아테졸리주맙, 더발루맙, 아벨루맙 등의 약제가 있고 면역세포가 발현한 레이더인 면역관문 단백질 PD-1을 억제하는 약제로 펜블롤리주맙, 니볼루맙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또한 면역 관문 단백질 중에 또 다른 단백질인 CTLA4라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이필리무밥이라는 약제도 도입되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면역 관문 단백질을 계속 찾아내고 있고 또 그에 맞춰서 약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또 새로운 약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어떤 암 환자분들께 이 면역항암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면역항암제는 지금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약제이고 효과가 입증된 지도 얼마 안 된 굉장히 핫한 신약으로서 여러 가지 암종에 지금 도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역항암제가 효과를 발휘한 가장 대표적인 암종으로는 흑색종, 폐암, 신장암 등이 있고요. 이 외에도 유방암이나 위암, 방광암 등에서도 면역항암제가 계속 활발히 도입이 되고 있고 기타 다른 암종에서도 계속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길래 이 진료 현장에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환자분들이 조금 더 효과를 잘 볼 거라고 예측이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100%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표적 항암제처럼 표적이 있다고 해서 효과가 확 올라가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암세포가 발현한 면역 회피 단백질의 비율이 높을수록 아니면 암세포 주변에 침윤한 면역 세포들의 비율이 높을수록 또는 암세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돌연변이의 총합 이런 비율들이 높을수록 면역 항암제의 효과가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암종마다 다 같은 건 아니고요. 뭐 폐암에서는 PDL1 단백질 발현이 높고 낮고에 따라서 효과가 차이가 나지만 예를 들어 흑색종이나 뭐 다른 암종에서는 또 그런 차이가 없기도 하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시면 이 약이 나한테 잘 들을지 안 들을지 조금 예측을 할 수 있는 팩터가 있기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사실 효과로 보면 흑색종을 치료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전이성 흑색종 환자분들이 일반 항암제로는 정말 1년 넘기기가 쉽지 않았던 암이었는데 면역항암제가 도입이 되고 나서는 5년을 넘기시는 게 상당히 흔한 일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좀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효과가 아직 그렇게 좋지 않은 암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면역항암제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 부작용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면역항암제는 암세포에 의해 잠자고 있던 면역세포를 깨워서 다시 공격을 하게 만드는 약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포독성 항암제와는 조금 다른 부작용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세포독성 항암제처럼 뭐 구역구토가 심하다던가 탈모가 생긴다던가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이런 부작용은 없지만 굉장히 다른 차원의 부작용이 생기는 약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나요? 잠자고 있던 면역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처럼 이 면역세포가 주변에 있던 암세포만 공격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 면역세포들이 이제 다시 깨어나면서 정상적인 내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가면역처럼 자가면역 폐렴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자가면역 장염이 생긴다던가 흔한 것으로는 이런 갑상선 기능이 흔들린다던가 하는 정도로 여러 가지 자가면역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역 기능이 올라감으로써 오히려 내 몸의 정상세포를 공격하게 되고 이것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세포독성 항암제라든지 표적 항암제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이제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고 굳이 계통을 나누자면 호르몬 이상이 생기는 내분비계통 또는 피부 부작용, 염증의 형태로 폐렴이나 장염, 췌장염, 드물지만 뭐 심각하게는 심근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약제들이 언제 부작용을 나타낼까요? 이 약제들을 사용하고 보통은 한 몇 주에서 3개월 사이에 부작용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면역항암제 사용 직후에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한 오랫동안 정말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심지어 이 면역항암제 치료가 이미 끝났고 다른 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 면역 관련 부작용들이 오히려 그때 생기는 경우들도 종종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세포 독성 항암제는 약을 맞고 언제쯤 부작용이 생긴다 하고 이제 저희가 예측이 가능하지만 면역 항암제 부작용은 그런 예측이 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좀 있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종류가 다양한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나올까요? 다행스럽게도 그 부작용의 심각도가 높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부작용의 등급을 1, 2, 3, 4, 5 등급으로 나눠서 3등급 이상의 부작용들을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3등급 이상의 부작용들에 나타나는 빈도가 그리는 높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작용들의 빈도가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일반 세포독성 항암제들은 쓰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경도에서 중증도 사이의 부작용을 경험을 하시는데 일부 환자분들한테서 나오기는 하지만 면역항암제는 대부분은 사실 부작용 경험이 별로 없고 이 중증도도 좀 차이가 굉장히 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거나 약을 조절을 하는지요? 네, 대개는 이런 면역 관련 부작용들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과도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면역 항암제를 중단하고 오히려 그런 면역을 낮추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들을 사용하는 치료를 하면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이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기타 여러 호르몬의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 그런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치료들을 통해서 증상을 조절하시고 다시 정상적인 기능으로 되돌려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모든 환자들이 심각한 부작용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제가 아까 빈도가 낮다고는 했지만 3등급 이상의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시는 환자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이렇게 자가면역 폐렴이 너무 심해서 자가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라던가 아니면 자가면역 장염이 너무 심해서 탈수에 이르는 심각한 설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드물지만 자가면역 세포들이 저희 뇌신경계를 침범을 하거나 뇌신경계를 공격을 해서 자가면역성 뇌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입원을 하거나 정말 심한 경우에는 중환자실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들에도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테로이드 치료, 면역 억제 치료, 그리고 심한 폐렴이나 아니면 감염이 동반되었을 경우는 항생제 등으로 해서 조절을 하고 대부분 회복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아주 극히 드물게 회복이 안 되고 사망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경험을 하긴 합니다. 부작용을 억제하려면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 같이 면역을 낮춰주는 약을 쓰게 되고 일부 환자분들은 호르몬 기능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이제 호르몬을 보충해서 부작용을 이제 극복하기도 하고 그 중에 아주 드물지만 좀 치명적인 부작용이 오는 경우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면역항암제 관련 치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러한 부작용들이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발생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없다는 점인데요. 이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과의 상담 그리고 여러 가지 반복적인 검사들을 통해서 이런 부작용들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료 현장에서 환자분들이 이제 방문할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부작용을 이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전에 이런 자가면역 질환을 이미 앓고 계셨던 분들께는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있는 분들에게는 면역항암제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런 환자분들께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고요. 이 외에도 이미 앓고 계신 폐렴이나 폐기능 장애 아니면 앓고 계신 자가면역성 장염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면역항암제 치료 이후에 나타나는 새로운 증상 이런 거를 좀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크게 표시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서 피검사로 이 모든 거를 다 캐치를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갑상선 기능 검사처럼 피검사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지만 모든 걸 알아낼 수는 없으니까 환자분들께서도 면역항암제 치료 중에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증상이 생긴다면 그와 관련해서 상담을 하시고 또 치료하는 입장에서도 면역 항암제로 인한 예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다른 병 이런 게 생기지 않았을까를 의심하고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면역항암제 부작용이 생기면 그 이후에 면역항암제를 다시 쓸 수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면역항암제 가이드라인에서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각하지 않았던 부작용들, 이를테면 단순히 한번 지나갔던 설사 아니면 그냥 간지럽고 말았던 피부 발진들 이런 경우들로 해서 증상 조절 완화 약제로 컨트롤이 됐던 부작용이라면 굳이 면역항암제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중단했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호르몬 불균형처럼 호르몬 약제로 보충하면서 이 호르몬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면 면역항암제 중단 없이도 호르몬을 보충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가면역성 폐렴, 장염 이런 등에서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좋아진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면역항암제를 시도를 해봐라 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아야 했던 이런 심각한 상황의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면역항암제를 다시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사실 굉장히 새롭고 효과 좋고 부작용 빈도는 낮은 약제이긴 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드물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전하다, 믿을 수 있다, 편안하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겠고요. 반대로 또 이게 너무 걱정돼서 못 쓸 정도는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부담감을 크게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면역항암제는 상대적으로 가장 최신의 약제로 지금도 계속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 약제인데요. 그래서 임상에서 지금 사용하는 저희의 입장에서도 사용하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편한 약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들이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약제들이 나오고 새로운 부작용들에 대한 정보들도 저희가 계속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암 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약제이고 많은 암종에서 치료 효과와 예후가 월등히 또 향상된 약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잘 활용해서 암 극복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의료진들이 진료 현장에서 그리고 연구 현장에서 환자분들의 최적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환자분께서도 저희를 믿고 같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